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는 걸. 웃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는 걸.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왜인지 모를 피로감이 밀려온다는 걸. 처음엔 그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고 어느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두려움일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긴장으로, 가슴의 답답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떠나는 건 너무 아프니까? 혼자 남는 게 두렵니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머무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탐험해 볼 겁니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들 삶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실에 대해서요.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나는 것, 관계를 끝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니까요. 특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때, 명확한 잘못이 없을 때, 그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떠나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의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는 인간의 정신이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외면하는 진실을 계속해서 신호로 보냅니다. 꿈으로, 증상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자아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줄 시간이라고. 첫 번째 신호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물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떠나야 할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만날 때마다 지치고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회복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고 조언을 구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은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20년간 반복된 패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가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특정 역할을 맡습니다. 구원자, 희생자, 보호자. 이런 역할들은 처음에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니까요. 하지만 이런 역할이 고착되면 관계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역할의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당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일 수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감정을, 꿈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무언가를 감추고 검열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할 말만 하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존재하는 겁니다. 한 남성은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언제 결혼하냐고 물었고 그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의 진짜 열정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주말마다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취미 정도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하다고,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꿈에 대해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결국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안정된 삶, 아니면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는 삶.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아의식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아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 반면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한 진정한 우리의 본질. 건강한 삶이란 이 둘이 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우리에게 자아의식만을 강요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억압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같은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고 당신은 마치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패턴이 한두 번이라면 성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수십 번의 대화를 나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변화할 수 없거나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 한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같은 문제로 다퉜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핸드폰만 보고 집안일을 돕지 않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울면서도 호소했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미안하다고 했고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계속 이 관계에 머문다면 15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인내하면, 충분히 사랑하면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원할 때만 변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상대방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괜찮아 참을 만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지만 몸은 진실을 압니다. 특정 사람을 만나기 전에 두통이 생기거나 만난 후에 소화가 안 되거나 그 사람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사는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그 불안을 전가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배가 아팠고 회의 전에는 긴장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떠나면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복귀하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경은 당신에게 독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직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다른 곳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신체화 증상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몸이 대신 표현하는 겁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두통,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이 특정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인가. 다섯 번째 신호는 자존감의 침식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창의적이고, 더 관대한 사람으로. 하지만 독성 관계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작아집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점점 더 위축됩니다. 당신의 빛이 꺼져가는 겁니다. 한 여성은 5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 말투, 친구 관계 직업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했습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라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을 찾아냈고 다른 여자와 비교했고 그녀가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5년 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육체적 폭력이 없어도 고함이 없어도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은 학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학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니오를 사랑하니까, 네가 더 나아지길 바라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말들 뒤에 숨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은 내 기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분석 심리학적으로 보면 건강한 관계는 개성화 과정을 지지합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고유한 전체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반면 집착과 의존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이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다른 모든 소음들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당신이 계속 무시하면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불안으로, 우울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위기로. 직관은 무의식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전체 존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끝난 후에야 말합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직관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가족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 긴장이야. 누구나 그래. 하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그는 마침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와의 미래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인생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을 취소했고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종종 우리를 불편한 진실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화로 내리고 싶지 않은 결정으로. 하지만 직관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피하는 진실은 나중에 훨씬 더 큰 위기로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성장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5년 전과 지금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했나요? 만약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체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막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만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같은 농담에 웃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성장하고 싶은데 이 그룹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외모와 연애와 가십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녀가 관심 있는 주제들은 너무 진지하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고 성공하면 질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편안함과 성장 사이에서.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다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장을 추구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8번째 신호는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눈을 감고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있나요? 그 상상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답답하게 만드나요? 만약 미래를 상상할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 남성은 오랜 연인과 헤어지기 전 상담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80세 생일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옆에 있나요? 그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에 연인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감정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애착 익숙함 두려움에 매달려 더 큰 그림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결정은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9번째 신호는 희생의 불균형입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많이 주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많이 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만약 항상 당신만 주고, 당신만 양보하고, 당신만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 이사를 갔고, 남편의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남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 차례가 올 거야.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그녀의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가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희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강요된 희생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 끝없는 희생은 당신을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듭니다. 10번째 신호는 자유의 부재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은 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한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항상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 돌아올지.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통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여성 동료와의 업무 대화도 설명해야 했고, 취미 활동도 그녀가 승인한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건강한 사랑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독성 관계는 당신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자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떠나야 할까요?
명확한 학대가 있을 때는 답이 분명합니다. 즉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명백한 잘못도 없고 그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 심리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전체 자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당신의 개성화 과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만약 당신의 모든 존재가 이것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미래로 걸어가는 것,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당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이끕니다. 한 여성은 20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했고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고 그는 안전한 루틴을 원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참고 살라고 했고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떠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을 거라는 것을. 이혼 후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외로웠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 물론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 다시 사랑을 찾지 못할까봐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 인생의 끝에서 내가 진짜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라고 후회하는 것.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확신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지원 시스템을 만드세요. 친구들, 가족 상담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셋째, 재정적으로 준비하세요.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독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넷째,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상대방에게 당신의 결정을 분명히 전하고 모호함을 남기지 마세요. 다섯째,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어도 상실은 상실입니다. 당신은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좋았던 순간들, 함께 꿨던 미래 끝나버린 가능성들. 이 모든 것을 애도하는 것은 건강한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애도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관계에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돌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입니다. 진정으로 떠나려면 마음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분석 심리학적으로 보면 관계의 끝은 새로운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규정되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관계를 벗어난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뛰어듭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지만 그것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시간. 이 시간이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한 남성은 연속으로 3번의 실패한 관계를 경험한 후 2년간 혼자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치료를 받고 명상을 시작하고 오래 미뤄왔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끌렸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은 결국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적 믿음, 어린 시절의 경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부의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패턴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떠나야 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고 모든 커플은 도전을 겪습니다. 핵심은 그 어려움이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파괴로 이어지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독성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당신을 약하게, 혼란스럽게,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가? 또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 의지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만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를 부정하거나 당신을 탓한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고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만 우리 인생에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필요했던 교훈을 주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봄과 여름처럼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영원한 여름을 바라지만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도 그 자연스러운 끝에 도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슬프지만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에도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개념.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깁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우리와 함께 늙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떠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당신만 다치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과거에서 자유롭게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고통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는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관계는 두 사람의 춤입니다.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알고 있던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대하세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따뜻하고 이해하는 말을 할 겁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떠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 자기 사랑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를 용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자유롭게 하는 관계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의 과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우리와 함께 진화하고 어떤 관계는 뒤에 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프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을, 당신의 꿈이 보여주는 것을, 당신의 직관이 속삭이는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진실된 삶, 더 온전한 자신,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시작.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벼움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해서 당신의 진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한 번뿐인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진실되게 용감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것이 삶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랑으로 하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진실에 대한 사랑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믿으세요.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 거라고. 삶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외침으로 당신이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라도 당신의 행복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은 당신이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날. 그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용기가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랑.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